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문따입니다. 언론개혁심의위원회 권수택입니다. 네,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거야 먼저 시작할까요, 오늘은? 네,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 페미문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네, 지금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 지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또 저희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네. 뭐 그냥 토크 안 하고 그냥 가나요? 그냥 듣고요? 뭘 잘라서 뻗친 거 이런 거 얘기해요? 뭘 잘라서 그럼? 뻗쳤다. 최근에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다띠어가 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뒤에 이제 파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등은 못했어. 1등을 못해서 슬프다. 네 계조로 운동회에서 4계조로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게임을 했는데 소영선이랑 같이 같은 조였거든요. 계속 2등했어.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했다. 상품을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아주 유익한 그런 행사였고요. 뭐 바자회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집에 있던 예를 들면 뭐 러닝 대회 나갔다가 안 쓰는 용품도 되게 많잖아요. 러닝 대회 나가면은 내가 쓰지도 않는데 거기 이제 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제 또 구매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 저희 내년에 또 여성 마라톤 대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축적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유의미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1년을 정리했고 앞으로 다디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토론도 하고 네.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전 못 갔기 때문에. 네, 다들 장성님은 왜 요즘 안 나오시냐고 질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스윙스리는 온다고 했어요. 이따가 축하 파티 때도 온다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안 왔다. 왜 안 왔을까? 해명하세요. 지금 해명하라고. 네, 제가 요새 약간 그랬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또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늘 함께 거기 있다.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막 이러고. 근데 어쨌든 다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장수정님 때문에 왔는데 장수정님이 여기 안 계시네요라고 그런 계신 분이 몇 있어요. 제가 계속 소개는 하는데 안 나가고 난 안 나가.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띠어 1주년에서 다 같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 더 늘려야 된다. 우리 카톡방에 사람들 더 늘려서 다띠어의 멤버 더 늘리자 이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주년 때까지는 좀 사람을 더 확대하는 거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00명, 300명 가나요? 가야죠. 우리 지금 뭐 페미문따도 1000, 2000, 2000, 3000 가야 되는데. 그죠. 내년에 10,000명? 기대해요. 계획은 크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시죠. 네. 네, 저희 오늘도 2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이거를 세기 결혼과 세기 이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80년대생 거의 10대가 되기 전이어서. 그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지금 이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듣고 있죠. 근데 그 세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역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결혼을 한 적이 그 전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빈관에서 최초로 그것도 이제 재계와 정계가 만나는 그런 결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결혼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두 분이 미국 시카고대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된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약간 국부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딸이 결혼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들었어요. 진짜. 근데 약간 그렇게 어른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대통령 딸이 결혼하네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렇죠.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로부터 많이 지났어. 2015년도로 갑니다. 2015년도에 최태원 SK 회장이 세계일보에 혼외자의 사실을 알리고 그 노소영 원장과 이혼 이사를 밝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외자란 말씀은 안 되지만 어쨌든 표현이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밝혀진 거고 편지입니다. 네.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인가요, 저게? 네. 그래서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이거를 보도했어요 그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노소영 측에서 거절합니다. 자기는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이혼 조정을 이제 최태원 측에서 신청했지만 이게 합의 이혼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공식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1심 판결이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이후의 얘기가 나올 텐데 2018년도 11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9,228억 원을 증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혼에 반대하는 노소영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도 이혼할 거야. 재산분할 하자.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참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편지 읽어보셨어요? 그때 봤던 것 같은데 네.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노소영 관장과는 좋은 동료로 남고 싶고 좋은 동료로 남고 싶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미 둘이 결혼은 파탄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 여성과 자녀가 태어났다. 여성과의 자녀가 태어난 상황이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이었고 근데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두 여성에게 다 고통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노소영 측에 이제 공식 이혼을 요청한 거다. 노소영과는 뭐 동료로 남고 싶다. 이런 편지예요. 네. 그렇군요. 이런 편지였다. 어떻게? 근데 그게 방식이 물론 노소영 그 책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되게 충격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사생활에 대한 노소영 측의 사생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그거를 한 특정 언론사에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걸 보도하게끔 한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처신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노소영뿐만 아니라 나도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절절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 편지 보낸 것도. 약간 결심을 하신 게 아닐까? 감옥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보자 이제. 근데 감옥에서 나올 때 노소영이 가가지고 픽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픽업을 하면 안 됐는데 픽업을 했네. 그래요. 그럴 줄 몰랐겠지. 그럴 줄 몰랐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 재판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뭐랄까요 논쟁, 쟁점 이런 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노소영 원장 측이 제기한 그런 재산분할 이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소영 원장이 위자료 3억 원 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약 1조 원에 대한 재산 분할을 신청합니다. 근데 그게 1심 재판부에서 위자료 1억 3억 요청했는데 1억을 인정받았고
SK 주식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 재산이 재산 중에 노소영 몫이 40% 인정된다라고 해서 665억을 인정한 재판이었고, 근데 그 SK 주식 관련해서 1심 판단이 뭐였냐면 이게 특유 재산이다. 사업용 재산을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소영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 등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법률 자체가 이건 수용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사업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어쨌든 내조가 이제 이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최대 내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라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SK 주식도 그 분할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이제 우리가 다들 놀랐던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위자료가 20억으로 늘어났고요. 1억에서 20억으로. 네, 1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고 재산 분할금이 1조 3,808억 1,700만 원. 네. 네. 여기에 SK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부 공동 재산 중 노소영 몫을 35% 인정한 값이었어요. 네. 네, 이혼을 하면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근데 노소영 관장은 근데 사실 뭐 어쨌든 그 미술관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보통은 사업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2심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업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쨌든 노소영 원장이 이제 그런 뭐 운영하면서 아티스트 운영하면서 기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자를 수 없다라고 이해한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경된 게 그거였어요. 그 성경 300억 메모와 50억 원짜리 약속금 6개를 이제 노소영 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이때 이제 2심 때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게 이때 제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걸로 SK텔레콤이, 그러니까 SK가 이제 증식하는 이런데 사용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재산 분할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노 관장이 S그룹이 가치 증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활동하면서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거 그걸 당연히 경영 활동의 기여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노태우 정부가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그 지금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현 SK텔레콤이라고 하는 거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 노소영 측의 그 기업 증식이 기여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도 그때 되게 다들 놀랐던 2심 결과가 다 놀랐던 1조 3,800만 원, 800억 원, 800만 원이래. 이것 봐. 800억 안 맞잖아. 1조 자체가 나오는 순간 약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1심에서 600억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1조 3,800억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때는 다들 너무 놀랐던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시한 거죠. 이게 과연 유지될까?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제 최태원은 당연히 대법원 갈 거였고, 그때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냐면 최태원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경영권이 되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맞아. 그치.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파기환송. 그렇죠. 위자료는 20억을 인정했어요. 그거는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켰고, 그래서 20억 원은 이제 확정된 거였고, 근데 이제 부부 공동 순재산을 다시 이제 낮추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소영 측에서 제기했던 SK 주식 SK 주식 플러스 친인척들한테 분할했던 증여했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 친인척 SK 증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가정 파탄 시점 이전에 증여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탄 이전에 증여한 거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대법원에 본 거였고, 그리고 노태우 비자금 같은 경우에도 불인정했는데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선대그룹, 그러니까 그룹 회장 최종현 회장에게 300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했다는 거 아님. 했다고 보더라도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뇌물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국가의 자금 추징이나 뭐 추적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 영역이 밖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그 746조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이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그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근거해서 이거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부 공동 재산이 확 줄어요. 2조 8,999억 원으로. 그런 채로 이제 파기환송해서 고법에 돌려보낸 거고, 이제 고법의 판단이 남은 거죠. 그러면 SK 자산도 다시 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부부 공동 재산. 네. 그렇지 않고 아닌가? 근데 그건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산 분할 그럼 1심대로 665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SK 주식을 분할 재산이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 대법원이. 그냥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그걸 뺀 거지. SK 주식 1심에서는 주식을 아예 뺀 거잖아요. 네. 주식은 분할 대상 아니라고. 주식을 뺐으니까. 근데 2심에서는 다 인정한 거고. 그래서 3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2심 그 결과를 봤을 때 저도 정말 비자금 같은 거를 인정을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불법인 것이,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인 경우 그것이 인정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거고, 아까도 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그런 곳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업에서 그렇게 어쨌든 뭔가 운영을 한다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인정이 되느냐, 이건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미 추징을 완료한 거잖아요. 노태우 일가에서. 근데 그때 드러나지 않은 300억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또 다른? 네. 이건 새롭게 발견된 비자금. 새롭게 발견된 거였어요? 뭐 그런 부분이어서 약간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다시 SK 자산을 다시 산정을 환수대상 이거는 부부들끼리 나눌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라. 네. 사회 환원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환수하려면은 법적 판단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대상자는 다 사망했고 이거를 법적으로 다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뭐 이렇게 추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렵다. 그리고 그 장성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비자금 불법인데 이거를 재살분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대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모든 변호사들이 반발했어요. 뭐라고? 왜냐하면
역대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이것을 분할 대상으로 제어한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공동 형성 같이 재산. 만든 거는 다 그냥 나누는 인정? 거죠. 네. 그게 불법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면 모든 이혼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재산이 불법적인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법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진짜 부부여서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거는? 그쵸? 그쵸. 부부 운명 공동체. 그쵸? 그래서 그런가 보다.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 어떤 변호사지? 그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영곤 변호사가 그럼 남편이 불법 사업을 도와주면 아내가 그러면 그 기여도는 제외되는 거냐 이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안지영 법무법인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혼 재산 분할 때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 합법적으로 번 돈인지 아닌지를 매번 따져야 되는 거냐.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사례에 적용하기엔 불합리한 법리를 지나치게 이거 물어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8명에게 증여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양현아 교수 같은 경우에가 배우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법원이 여러 조처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거 제도적으로. 이걸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 인정을 해줘야지.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새로운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또 다르구나. 이혼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이혼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요.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데는 이렇게 이혼할 때 이렇게 잡을 많다고. 맞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눌 게 없어서 그냥. 그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그 노소영 원장이 제기한 소송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그 지금 동거하고 계신 동거인에 대해서 30억 규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20억 원을 인정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지 않았나요? 네, 줬어요. 그거를 갈 거냐 말 거냐, 2심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냥 바로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 김희영 선생님. 네.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쿨하신 분이시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재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혼 소송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재산권 문제 그리고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재판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위자료액 20억 원도 이게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인정 안 돼요. 많아봤자 1억 정도 일반 사건에서. 근데 노소영도 처음에 1억. 맞아요. 근데 어쨌든 20억 확정받은 건데 이것도 그치.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의외긴 20억이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적은 돈이 아니지. 근데 노소영한테는 좀 약간 열받을. 맞아요. 그런 주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노소영 자체는 처음에 이혼을 원치 않았던 사람인 그치. 거잖아요. 어쨌든 이혼을 원치 않는 피해 배우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쨌든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논리로 또 뭔가 나오겠죠. 또 제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고법에서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잘 나온 게 아니어서 그렇죠. 좀 고민되고 저는 대법원 판결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수준이 낮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 가부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채 내린 결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면 위자료 20억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소영 원장에게는 굉장히 적고 말씀하신 대로 열받을 만한 금액인 거죠. 아, 최태원 회장이 재산이 얼만데 20억 원, 위자료 20억 원,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노소영 원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친인척 18명에게 준 그 SK 주식 있잖아요. 이것도 대법원이 불인정한 거잖아요. 그 중요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 2018년도 11월 달에 분할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공개 편지 보낸 게 언제야? 2015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은 가정 파탄 난 거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 예. 왜 그 이후로 보는지, 그러니까 그 노소영 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랄까, 너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이런 이런 걸 너무 인정해 준 거 아닌가, 대법원이. 엄청 관대하게.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비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것도 문제다. 대부분 이건 변호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낸 거여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라고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존 동업자 이혼할 때 40점 거긴 동업자잖아요. 뭐 많죠. 아마존 사장도 그렇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거기도 이혼할 때 그랬던 거고. 네. 근데 저기 있더라고요. 그 이부진 사장 이혼할 때 이무재 그분이 141억인가? 밖에 못 받았대요. 그분도 이제 1조 이상 요청한 거였는데. 그러네요. 재벌편이라고. 재벌편이다. 권력의 편이라고 난 확실히 재벌편이다. 노소영 관장이 권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은 권력이 없는 것 같아. 그치. 권력이 지금은 없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저기도 없고.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 노태우 비자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양측이 이견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받았다, SK가 받아서 이거를 회사 증식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SK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노태우 그 비자금 재산 환수와 금액을 설정했을 때 그때 엄청 탈탈 털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갖다 준 게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 SK는 그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제시했던 그거는 앞으로 줄게라는 증빙이었던 거지, 줬다는 거를 채용증 뭐 이런 걸 써준 게 아니다. 그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 어음을 준 거였던 거고 그 어음은 안 줬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 그렇군요. 네, 뭐 진실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죠. 어쨌든. 어쨌든. 그것도 이제 고법에서 판단을 다시 어떻게 파기환송 어떻게 결정될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약간 페미묻다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심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노소영 관장 정도 되는 여성들도 어쨌든 재산 형성이나 자기가 어떤 업이 없고 확실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상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법적 배우자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이거 준비할 때 많은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재산, 그러니까 가져온 재산,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살면은 그 공동재산으로 해서 맞아. 반반 나눈대요. 50%, 50대로. 근데 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40% 인정한 거고 2심에서는 35% 인정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히려 덜 인정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최근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여성이 더 불리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따로 재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여성들이 더 가정일도 많이 하고 재산 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데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여성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변화된 사회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유책 배우자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간장 이혼해서 유책 배우자 누구? 최태원 명백하죠. 명백하고. 게다가 노소영 원장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손해본 거 뭐야?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쨌든 SK그룹 경영권 방어하는 데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SK 주식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최태원 회장 자체의 재산 자체가.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재산상에서 크게 손해볼 수 없는, 이거 SK 주식에 대해서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네. 물론 이제 파기환송이 남아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공개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한 게 뭐예요? 새롭게 꾸리고 싶은 가정이 있는 거고, 그 사람과 살고 싶다. 그 아이와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미 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그 김 이사장과 사이에 낳은 자녀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얼마나 행복해. 못 살게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이번 이혼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손해본 게 뭐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노소영 원장 편은 당연히 아니지만 되게 뭔가 빡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뭐지? 근데 저는 그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랄까? 이미지를 그렇게 뭔가 가정적이고 부드러운 어떤 그런 뉘앙스로 자기네 그러니까 그 다른 가정을 그렇게 포지셔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편지도 그래. 편지도 읽어보면. 그래서 그때 뭐지? 그 편지 나왔어요. 사랑꾼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되게 너무 당황하고, 내가 왜 로맨티스트인 걸 알아야 돼. 최태원 회장.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며, 그게 어쨌든 기업인으로서 어떤 메시지인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뭘까? 왜 이게 먹히는 걸까? 당황.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노소영 원장님은 별로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어쨌든 요거는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볼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여성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또 이런 그런 판결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여성들이 또 영향을 받고 이후에 소송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위자료 20억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제발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제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위자료,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확실한 불이익, 법원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무엇이죠? 최근에 오픈AI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챗GPT에서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고요. 샘 알트만 선생님께서 85년생이시더라고요. 찾아봤어.
빠른생이시고 어쨌든 알기잖아. 아직 알기잖아. 어쨌든 그래서 트위터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12월부터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에게 성인용 에로틱 대화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직전에 이제 청소년들의 AI 사용과 관련한 또 조치가 있어서 그 이후에 나온 또 조치여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져왔고 네. 특히나 성인 제가 페이스북 결국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좀 뭔가 너무 뻔한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 기사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9월달에 이제 그 발표가 있었던 거죠. 18세 미만 전용 자녀 보호 챗 GTP 이거를 발표한 거였고 미성년자가 접속하면 자동으로 전용 환경으로 안내가 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는 차단된다. 그리고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면 이게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하겠다. 이거를 이제 9월 달에 발표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성인용. 네. 그 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요새 AI 많이 그 이제 챗 GPT도 많이 사용하시고 AI 자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챗 GPT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요새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고민 상담을 그렇게 왜?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담하기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GPT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고 또 뉴스를 뭐 이렇게 어떻게 쓸까 이런 활용법을 좀 보면 물론 뭐 문서를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기획서 쓴다던가 이메일 초안을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약간 정서적인 그런 상담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뭐 내가 힘들어 이런 거라보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라던가 뭐 여기 보니까 약간 가사 뭔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뭐 약간 말하기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혹은 좀 메시지를 보낼 때 조금 어떻게 좀 부드럽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여기서는 고백을 하려면 거절을 하려면 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상담하기도 하고 제 친구는 사업하다 힘들 때 상담 자기 사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막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또 최근에 봤던 거 재밌었던 거는 사주를 GPT 뭐? 사주 사주를 GPT한테 받았는 거. 맞게 나온대. 몰라요. 저도 그래서 봤어요. 호기심에 봐봤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생년월일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자기 정보를 계속 넣는 거여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좀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됐던 게 그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왕자의 게임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었나 그런데 왕자의 게임 캐릭터의 챗봇이 있는데 그 챗봇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자살을 한 그래서 그 챗봇이 물론 자살을 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영화적 상황을 좀 가상으로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자살한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보다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때? 뭐 장소는 이러면 어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후에 이제 자살을 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법안들이 좀 이제 좀 청소년 보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로빈 윌리엄스에게는 AI 금지해달라. 뭐 그런 지금 최근에 그런 요구가 있기도 했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오면서 이게 약간 위축되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사실 IT 우리가 딥페이크도 많이 얘기했지만 IT 기술을 이용한 산업과 제일 이렇게 붙어 있는 산업이 성적인 그런 산업이어서 그렇게 이제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좀 어떠세요? 이런 흐름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서적인 걸 여기에 많이 찾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 이제 성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성인들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또 가려고 한다. 이런 게 되게 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성적인 대화 혹은 정서적인 대화를 AI와 나누는 거, 이게 우리한테 성인들한테는 괜찮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제 안 해도 되는 건가? 성인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면서 좀 어쨌든 보호 대상을 어떻게 잡아갔냐를 봤을 때는 어쨌든 청소년이 우선적이긴 하니까 그런 생각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 AI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엔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를 AI랑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나는 요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최근에 그 AI가 복권 당첨 도와줬다 이런 그건 좀 혹하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걸 다 상담하는 거죠. 맞아.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되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나도 그 주변에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전 정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외로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어때? 뭐 혹은 저는 나 오늘 인스타그램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리지? 이럴 때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너무 인스타 하는 게 너무 싫어. 스트레스여서? 인스타 하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올리고, 오늘 날씨 코디법 물어보시나요? 그거 하는 사람 많대요. 코디법 물어본다. 그럴 수 있죠. 뭐 맛집 어디 가면 좋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뭐 그리고 뭐 친구랑 만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친구한테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 혹은 뭐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제 사람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많이들. 근데 AI는 통계인 거잖아요. 통계. 확률 통계인 데이터. 거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적으로 이거를 뽑아주는 그런 거인 건데,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코디법, 어떤 데에서 데이트할까, 그런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뽑아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AI랑 대화를 좀 그래도 가끔 하는데,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대화를 안 할 거야.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되게 그럴듯해. 이런 걸 하는 게, 물론 가끔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거짓말해? 나도 물어본 적 있어. 너 왜 거짓말해? 라고 물어보고, 되게 끝까지 틀렸다는 얘기 안 우기지만, 나는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요즘 바뀌었대. 죄송합니다라고 바로 했는데. 바뀌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질문을 이거 내가 아는 거를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그런 것 같다. 많이 쓰인다. 진짜 많이 쓴다 사람들. 저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게 우리가
또 너무 멀리 가나요? 되게 크리틱한 부분 앞에서 되게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에 대해서도 되게 그거를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성적인 거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돈벌이로 가는 게 물론 우리가 페미니스트여서 그걸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좀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합의 거의 없이 그냥 다 그냥 뭐 청소년들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게 통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와 정서적 교류를 나누게 할수록 체류 시간이 늘어난대요. 그죠.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와이즈 앱 리테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는 당연히 챗 GPT였대요. 근데 사용 시간 면에서 AI 캐릭터 채팅 앱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제타 앱이라고 이거는 성인용 이래요. 근데 그게 시간상으로는 더 앞섰다는 거야. 크게 앞섰다는 거야. 사용하는 사람 적은데 그쵸.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 더 많다. 근데 체류하는 시간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챗 GTP,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체류 시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성인 대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인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IT 기업도 그렇고 사실 콘텐츠 기업들도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게 거의 싸움이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맞아요. 다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치. 조금이라도 우리 걸 봐야 되는데 카카오톡도 최근에 난리 났지만 그게 싸움인데 그래서 점점 더 그냥 자극적으로 가는 거죠. 예,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빅테크 그룹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 감시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더 우울한 것들을 노출해줬을 때 거기에 더 많이 체류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기업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인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걸 돈을 버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면 성인들한테 좋은 거냐? 당연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빨리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느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한 발짝씩 늦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런 보도도 AI는 이제 오픈 AI의 가입자나 사용자 수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렇긴 한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무한대로 근데 놓기 싫은 거지. 이 수익을 놓기 싫은 거지. 진짜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냥 다 왜 그 핸드폰 금지한다는 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나? 그냥 성인도 다 금지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을? 다. 7시 이후에 다 하지 마. 이런 거. 차라리 규제할 거면 그렇게 하든가. 아무튼 저희 생각입니다. 성인들은 싫어하겠죠. 아니 청소년들도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AI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크지만 사실 이 세계가 열리면 이 성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가 열리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딥페이크도 우리가 뭐 지금 소라나 이런 거는 딥페이크 못 만들게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사용될 줄 몰랐던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떤 또 부작용이 나올지가 좀 어떤 헬게이트가 열릴지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루다 사건이 있었던 사회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최근에 그 국감에서 그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국산 AI 채팅 앱 제타 이게 3세도 가입이 가능하대요. 아이고. 근데 이게 성적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오히려 AI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기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늘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린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알고리즘 다 짜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지금 뭐 법률신문에서 다룬 걸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AI 챗봇과의 대화가 개인 간 통신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고는 그걸 또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라고 또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다,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네. 근데 AI 기본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달라질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표정이. 그 AI 기본법 제가 페이먼트 시절 얘기 많이 한 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되게 많이 비판했던 그렇죠. 규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오히려 산업적인 측면, 지능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 법안이다라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규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걸 초반에 막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뭐 시행되고 나서 또 보면서 또 논의를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12월 이후에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에 위원장이 교체됐거든요. 송경희 위원장으로 교체됐어요. 근데 그 송경희 위원장이 약간 산업진흥 쪽,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부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임명된 거죠. 네. 그러게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이 주로 산업적 어쨌든 기술과 관련한 거 산업진흥, AI 뭐 그런 걸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우려가 많이 되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진짜. 그죠. 약간 기술 만능주의도 있는 것 같고, 기술 만능주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AI 개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가 된다는 게 되게 부끄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국가가 됐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망치고 우리 어쨌든 기후위기는 지구에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죽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구에는 대멸종이 지금 5번 있었고 6번째 대멸종이 되고 있는 거니까 또 새로운 생명들이 또 다시 생기겠지만 우리가 없어지면 그걸 굳이 재촉할 필요가 있나? 막 빨리 죽고 싶어서 나 우리 빨리 죽고 싶어. 인류의 멸종을 빨리 앞당기고 싶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막 제가 무슨 스레드에 뭐 썼는데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퀴어 관련해서 막 썼더니 누가 그러다 멸종된다 뭐 멸종된다 했네. 막 한국 사람들이 뭐
없어진다, 대가 끊긴다는데 내가 여기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한데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 멸종되기 싫으면 어쨌든 그런 그 상상력이 되게 그분은 최고의 상상력. 멸종을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이제 끝낼 시간이 되었다. 얘기하시죠. 이거 성인물 이거 도입하는 거 관련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면서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몇 개 봤어요. 기사를 몇 개 봤는데 대부분이 애가 보면 어쩌줘야. 그러니까 아무리 9분에서 18세 이상만 성인 그 샘 올트먼 이 사람도 최고 경영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 이 원칙에 따른 거다, 자기는. 그쵸. 성인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놀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제공하는 건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아동 청소년 보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적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인들이 접할까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성적 대화가 됐을 때 그 피해자가 여성들일 수 있다라는 거, 소수자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봐줘야지. 뭐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브하다. 난 생각이 좀 그리고 저는 다 오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이루다에서 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 AI를 그런 노예화해서 성적으로 착취할 것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런 AI 챗봇을 통한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이미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그렇죠. 경쟁이 뛰어든 거죠. 이 성인에 대한 그 성인물에 대한 그런 챗 GPT AI들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경쟁에 뛰어든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룬 거는 이 챗 GPT라고 하는 이거는 거대한 그룹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다룬 거겠죠. 네. 그 아까 황 PD님도 쓰셨는데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진짜 에너지 많이 들어. 물도 많이 들어. 전기도 많이 쓰고 데이터 센터 지금 계속 줘야 되고 이런 에너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섹스에 관한 채팅을 하기 위한데 써야 하는가 더 좋은 데 쓸 수는 없을까? 굳이 써야 된다면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고 다음에 또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28일입니다. 언제가 일주일이죠? 11월 4일. 11월 4일이 장소님이 말해줬어요. 11월 4일이다. 그 다음 주더라고, 바로 화요일. 네, 그럼 다다음 주가 저희 1주년이 되는 날이고. 뭘 해야 되나? 뭐 해야 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손희정 선생님이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뭐 공개 방송 빼고. 제가 물어봤어요. 1주년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더니 손희정 선생님이 공개 방송해라고. 아, 말투 비슷하다. 말투 비슷하시. 네, 저희가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해서 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묻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미묻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안 했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나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묻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